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토와 찬란한 문화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황제들의 통치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유독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단지 제국을 이끈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도덕, 그리고 우주의 이치를 깊이 사유한 철학자 황제였다. 서기 161년부터 180년까지 재위에 오른 그는 안토니누스 피우스로부터 비교적 안정된 제국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재위는 곧바로 순탄치 않은 시대와 맞닿게 된다. 북방 게르만족의 침입, 동방 파르티아 전쟁, 그리고 전염병의 유행까지 제국의 변방과 중심에서 동시에 위기가 덮쳐왔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검보다는 사유로, 힘보다는 인내와 절제로 위기를 헤쳐나갔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봉사하는 자로 여겼다. 실제로 그의 대표 저작 명상록은 로마 제국 황제의 손에서 씌어졌다는 점에서 경이롭기 그지없다. 전쟁터의 막사에서 써내려간 이 책에는 인간의 삶, 고통, 권력,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을 사변으로 남기지 않고 현실 정치와 통치에 적용하며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다. 그는 전장의 혼돈 속에서도 윤리와 정의를 고집하며 그 어떤 황제보다도 생각하는 리더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다스린 시대는 로마 제국의 고전적 황금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시기이자 점차 불안정한 시대로의 전환점이기도 했다. 그는 그러한 경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제국의 중심을 지탱했고 로마의 황제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후세에 증명했다. 그가 남긴 정치적 철학적 유산은 단지 로마사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권력과 책임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묻는 본보기로 오늘날까지 회자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으로 시련을 견디고 로마 제국을 지킨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재위 161년에서 180년은 로마 제국의 마지막 5현제로 평가받는다. 그의 통치는 철학적 사유와 실질적 통치, 외적 침입과 내적 위기의 연속이 공존했던 시기로 로마 제국의 전성기와 쇠퇴기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복합적 시대였다. 그는 단순한 명분이 아닌 실제적 고난 속에서 제국을 이끌며 스토아 철학을 통치에 실천한 보기 드문 철학자 군주로 남았다. 본장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치 철학, 군사적 대응, 내정 개혁, 그리고 그가 로마 제국에 남긴 유산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스토아 철학의 실천자, 황제가 된 사상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려서부터 철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며 특히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스토아주의는 인간 이성과 자연의 질서에 대한 존중, 감정 절제, 운명에 대한 수용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는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단지 책상 위의 개념으로 두지 않았다. 황제의 자리에서 그는 모든 권력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철학자답게 행동하려 노력했고 이러한 신념은 그가 남긴 저서 명상록에 집약되어 있다. 명상록은 전쟁 중에도 그가 인간 존재의 고통, 권력의 무상함, 삶과 죽음에 대한 내적 질문을 거듭하며 쓴 기록으로 오늘날까지 가장 인간적인 통치자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문헌으로 평가된다. 국내 고전 연구 제56호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이 정치적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 통치를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했다고 분석한다. 그의 철학적 신념은 통치의 기조이자 제국을 위기 속에서 버티게 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2. 파르티아 전쟁과 북방 게르만족의 침입.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즉위 직후부터 대외적으로 시련에 직면했다. 동방에서는 파르티아 제국이 시리아를 침공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동료 황제 루키우스 베루스를 전선에 파견했다. 파르티아 전쟁은 최종적으로 로마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병사들이 귀환하며 로마의 대규모 전염병을 퍼뜨리는 비극이 이어졌다. 오늘날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이 전염병은 제국 전역에 퍼지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군사력과 경제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여기에 북방에서는 마르코만니족과 콰디족 등 게르만계 부족들이 다뉴브 강을 넘어 제국을 침입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직접 군을 이끌고 이들에 맞서 싸웠으며 전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단순한 무력 탄압이 아니라 외교와 이주 통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로마의 국경을 유지하고 안정화를 꾀했으며 이 과정에서 로마 군단의 재편성과 군사행정 개혁을 추진했다. 3. 내정 개혁과 경제 회복 노력. 외부 침입과 전염병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 내부의 균형 회복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다. 우선 국고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개인 자산을 팔아 재정을 충당했다. 귀족 출신임에도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황제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기보다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모습을 실천한 것이다. 또한 그는 법률과 행정 측면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고아, 미성년자, 여성의 법적 권리를 증진시켰고 지방 행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국내 서양고 대사연구 제42호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의 기초를 강화하려는 윤리 중심의 행정개혁으로 평가하며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 단기 처방보다 장기 구조 개선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황제로서의 책임감과 인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장에서 수년간 직접 군을 지휘하며 고된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대부분을 황궁이 아닌 전쟁터에서 보냈으며 병사들과 함께 불편한 숙소와 음식, 생활을 감내했다. 황제가 병사들과 똑같은 불편을 감수한다는 사실은 군의 사기를 높이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는 한 손에는 검을, 다른 손에는 철학서를 들고 로마 제국을 지탱한 인물이었다. 개인적 비극도 많았다. 아내 파우스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중 대부분이 일찍 사망했고 후계자에 대한 고민 또한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철학적 절제와 공공의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통치를 이어갔다. 5. 콤모두스, 로마 황금기의 종말을 알리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유일한 논란은 후계자 문제였다. 그는 철학자답게 양자계승이 아닌 혈연을 통한 왕의 승계를 택했고 그 결과 그의 아들 콤모두스가 재위에 오르게 된다. 콤모두스는 아버지와는 달리 폭군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며 로마 제국을 혼란으로 이끌었고 그의 통치는 오현제 시대의 종말이자 로마 쇠퇴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가장 큰 딜레마였다. 그는 제국을 철학으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 철학이 유산으로 남겨지지 못했던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후계자의 통치 실패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탁월한 통치자였는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6. 학문적 평가와 현대적 의미. 국내 고전학계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철학 군주라는 이상적 모델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서양고 대사연구 제45호에서는 그의 스토아 철학 실천이 정치 지도자의 윤리 기준을 정립한 고전적 사례로 평가되며 명상록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정치 철학의 교과서로 인용된다. 그의 통치는 권력의 절제를 바탕으로 하며 강한 지도자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는 중요한 사례다. 그는 위기를 군사적 폭력보다 이성적 판단으로 극복했고 통치자의 삶이 사유와 윤리, 책임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위대한 황제였고 위대한 인간이었다. 그는 전쟁과 역병, 외침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제국을 철학의 중심으로 붙들어 세웠다. 로마 제국의 쇠퇴가 시작되려는 그 시점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로마의 이상을 구현해냈고 그 흔적은 아직도 많은 정치가들과 철학자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What?